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74년 역사의 청와대 명칭도 사라집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신청사 3층에 마련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층 집무실 주변에는 주요 보좌관 사무실도 배치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세금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화장장이 꽉 차 시신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선 수도권에서 오는 시신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까지는 51일, 남은 시간이 길지 않죠. 그래도 국가 최고 지휘부를 옮기는 일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경호, 민생, 또 안보 공백까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한데요. 하나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11시 윤 당선인의 브리핑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5월 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을 쓸 계획입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집무실을 또 조금 리모델링하고 아무래도 경호 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집무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고집하면 교통 통제와 통신 차단처럼 국민들이 겪을 불편이 재앙 수준이라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집무실 이전 속도 조절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라는 명칭도 사라집니다.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국민 공모로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새 대통령 집무실의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채널A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죠. 용산공업 사업을 서둘러서 집무실 바로 앞까지 공원이 닿게 하고요. 낮은 담 너머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윤 당선인이 직접 조검도 앞에서 설명을 이어나갔는데 이 내용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있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빠르게 공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4분의 1, 50만 제곱미터가 반환될 예정인데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대통령 집무실 건물 주변에는 안이 보이는 낮은 담을 만들어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공원에서 시민들이 결혼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무실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도 좁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호 이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용산공원 조성공사는 오는 6월까지 부지를 반환받으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새 집무실의 내부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백악관의 서쪽동, 일명 웨스트윙과 흡사한 구조입니다. 먼저 대통령 집무 공간은 기존에 알려진 2층이 아니고요. 현 국방부 청사 3층에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주요 보좌관들이 대통령과 같은 층에 모이고 기자실도 한 건물 1층에 둬서 거리를 좁힙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 3층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을 두고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2층과 4층, 5층을 보좌진 사무실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6층부터 10층까지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소통 중심의 열린 집무실을 실현해 한국판 웨스트윙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에 서간 웨스트윙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공간으로 핵심 참모들이 같은 층에서 함께 일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브리핑룸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윤 당선인도 대통령 집무실 옆 비서실과 보좌진 사무실, 회의실을 함께 둘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합동위원회의 이 사무국과 이 회의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자유롭게 이 정부 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는 국방부 청사와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리모델링해 우선 사용합니다. 한남동 공간에서 용산까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임시 공간은 출퇴근 시 교통 통제를 해야 해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새 관저를 지을 계획입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걸어서 출퇴근하겠다는 겁니다. 외빈 접대 장소는 행사 규모나 성격에 따라 여러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존 청와대 연빈관이나 국방부 청사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는 다른 데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국방부 청사는 대통령실 건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실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부서는 바로 옆 합참청사로 옮겨갑니다. 국방부에 자리를 내주게 된 합참은 국방부와 지휘 통제실을 공유하다가 최종적으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합참청사의 4개 층을 비우고 이달 말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영내에 있는 군사법원과 검찰단, 사이버사령부, 국방조사본부 등도 수도방위사령부나 정부 과천청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장소적 분리에 따른 유사시 대응 차질 등의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참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소통을 위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한 만큼 오히려 유사시 전쟁지휘본부가 되는 비원 벙커가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일각에서는 국방부 헬기장이 주한 미군 관할이어서 대통령 전용기 운용도 미군 통제를 받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미 2월 말 헬기장이 반환됐고 3월 2일부로 우리 군이 운용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을 이전했을 때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은 496억 원이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그 10배가 넘는 5천억 원, 심지어 민주당은 1조 원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로 차이가 나는 건지 김성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은 496억 원입니다.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기간 이전에 118억 3천만 원, 공간 리모델링에 25억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밝힌 이전 비용 5천억 원,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과는 최대 2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전한다면은 1조는 건물 짓는 그런 비용이 주가 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건물을 새로 짓느냐 여부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국방부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별관으로, 합참은 수방사 등으로 연쇄 이전을 하면 새 건물이 필요 없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국방부는 청사 신축에 최대 2천억 원을 계산했고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 신청사에 4,400억 원, 여기에 청와대 경호부대와 직원 숙소, 국방부 직할부대까지 다 새로 짓는 것을 전제로 뽑은 겁니다. 통신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윤 당선인은 합참 지하벙커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만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작전 지휘용과 무관하게 뿔뿔이 흩어질 실국 간 행정 처리를 위한 보안용 내부망 구축에 1,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이죠. 녹지원 그리고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제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 오후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5월 9일 자정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져 오후부터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경내 공개는 야외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과 바로 옆 녹지원을 비롯해 상춘제와 본관 뒤쪽으로 조성된 성곽길부터 공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 뒤편 성곽길에 있는 경비부대들도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 성곽길까지 한꺼번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내 건물 내부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 청와대 직원들의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졸속과 불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일 위원장 직권으로 국방위를 열어서 실현 가능성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졸속 추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집무실 이전이 월권 행위라고 날을 세웁니다. 조정식 의원은 SNS에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독거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올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광화문 이전 대선 공약 첫 번째 파기로 공약 자체가 졸속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첫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논쟁이란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장 직권으로 당장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 운영위도 열어 청와대 이전에 따른 문제점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입니다. 자, 조 기자 좀 갑작스러운 감이 있는 게 후보 시절에는 이제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용산 시대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고려된 아닌가요? 이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었는데 그 시점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당시 광화문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용산, 여의도 등 이런 다양한 검토 대상이 실제 최초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용산이 급부상한 거는 청와대 이전 TF를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맡으면서부터입니다. 특히 군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이 경호 또 보안에 국방부 청사가 유리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내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용산은 아니다. 두 사람이 세게 주장해서 관철됐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는데 이건 사실인가 보네요. 일단 이 김용현 전 본부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본부장이 이제 경호처장으로 거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전 정부들도 청와대 이전을 검토한 바가 있지만 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가 이 경호처에서 이제 대통령의 경호와 또 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본부장이 만약 경호처장이 된다면 경호처장이 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게 되는 만큼 김 전 본부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당선인은 지금 시점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용산 이전안을 좀 고민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마지막까지 거론됐던 안이 오늘 발표했던 용산안이 있었고요. 그 말고는 광화문에 있는 이제 외교부 청사, 정부 청사 그 별관이 함께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이 두 가지 안이 있었지만 애초에 이제 지난 15일쯤부터 이미 국방부 청사 부지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성급한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들이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여론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후보지로 같이 거론됐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전을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걸 보면 윤 당선인의 결단은 이미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맞다도 절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제 사실 오늘 최종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이 회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더 움직일 수 없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전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당선인 신분일 때거든요. 이 일을 당선인 신분일 때 매듭을 짓겠다는 거죠. 불통 아니냐는 지적이 오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자, 이제 취임까지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가뜩이나 정권 이양기에는 안보 공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방부 또 합참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논란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국방부든 합참이든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꾸려져 있던 이 군 네트워크를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전할 곳에 기존에 해왔던 군 업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이 설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기존 합참 건물로 이동하고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는 만큼 국가 안보 또 보안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도 짚어봤지만은 그 국방부 또 인수위 측 민주당 이렇게 이전 비용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비용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문제 핵심은 결국에는 이전해야 되는 그 조직들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이게 좀 서로가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그만큼 일부 군 조직들이 내쫓기고 이 내쫓기는 조직들을 위한 새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서
측정된 비용이고요. 네, 그걸 지어야 된다. 네. 반면 윤 당선인은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전을 한 뒤에 새 건물을 짓는지 아닌지 이걸 지켜보면 결국에 누구 말이 맞는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용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층고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개발 규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용산 지역 개발과 좀 네. 묶여 있다 보니까 이 규제에 관련한 부분도 좀 핵심이었는데 이 건물의 층고 제한이 강화돼서 용산 주변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반면 윤 당선인은 기존 현행 국방부 주변 층고 제한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규제나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상공의 비행 금지 공역이 더 줄어든다고 반박하고 네.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제 풍수질이라든지 네. 무속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을 좀 공격 포인트로 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무속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일축하기도 자,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일 동안 어떤 순서로 될지 일정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좀 취재를 네. 해봤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첫째 주까지 먼저 기존의 건물 안에 있던 국방부가 물건들, 짐들을 빼서 청사를 이동해서 합참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 이제 그 4월 둘째 주부터가 되겠죠. 그 사이 인수위와 청와대 이전 TF가 이제 청사 내부 배치안을 마련하면 4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집무실 공간을 설치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 청와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이름을 또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전 형태를 진행해서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실 이름을 선정하겠다. 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청와대 그 개방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5월 10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그 당선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듯이 5월 10일 오후부터 단계적인 형태로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 참모진들의 임기가 5월 9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뒤에나 이제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네. 준비에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대정원, 그 본관 앞에 있는 잔디밭을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 녹지원 등 이 야외 공간들을 먼저 공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권력의 상징으로서 청와대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 청와대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게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이제 청와대란 이름을 붙여 사용했는데 이후에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 이 1968년 김신조 등 이제 무장 공비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 뒷산을 침투했던 이 121 사태가 대표적인 사건일 것 같고요. 또 1979년에는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 부지 내에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던 12.6 사태도 이야기해 볼 수 네. 있겠죠. 이 권력의 상징, 또 구중궁궐 논란의 매 정권마다 이런 청와대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중 올해 공시 가격을 발표합니다. 보유세와 연동되는 만큼 세금 폭탄 맞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맞추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오는데요. 왜 또 기조를 바꾸는 걸까요? 안건우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정부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에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세부담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은 손댈 수 없는 만큼 세액을 결정하는 가늠자인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해 과세 표준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집값 급등 전인 2년 전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세부담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술 더 뜹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 폭탄을 퍼붓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해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은 투기이자 불로소득이라고 했던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세금 폭탄 정책 회군에 나선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뭔가를 든 윤 당선인 오늘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지시봉을 들었죠? 네, 오늘이 인수위 출범 이후 당선인 첫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에 PPT에 레이저 포인트를 주로 쓰는데 지시봉이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조감도까지 펼쳐놓고 직접 브리핑했어요. 네, 용산 국방부 부지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이후를 예상한 조감도를 공개한 건데요. 브리핑 전 윤 당선인이 직접 조감도 위치를 정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상 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상을 조금 치울 수 없나? 단상을 좀 치워보세요. 뜯어가지고. 보니까 브리핑한 시간이 50분 정도 됐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원고도 없이 질의응답에 응하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모습이었어요. 네, 부지 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요거는 20년 전에 지어졌고 요거는 한 10년 정도 새로운 건물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간을 설명할 때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오늘 발표 지켜본 국민들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은 새롭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지시봉을 들고 대통령 당선이 설명하는 모습이 새로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시봉을 들고 몇십 분 동안 응답해준다고 이해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문자 폭탄의 방향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발신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입니다. 네. 대선 패배 책임을 묻거나 언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문자 팩스 공격은 이낙연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님들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네, 공격이 거세지니까 정리에 나선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이들이 지지하는 인물 이재명 전 경기지사입니다.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성호 의원은 미안하고 면목이 없으니 자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달라고 했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지자들 이 전 지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는 친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조국 사태 사관 반문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방향이 바뀐 거네요. 네, 이 전 지사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문자 폭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당내 분란을 자제 요청으로 사전 차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대선은 끝났지만 2030 여성한테 인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언제 공식 행보에 나설까요? 네, 이 전 지사는 SNS상으로 2030 여성들과 아주 활발한 소통을 벌이고 있는데요. 친칠라라는 설치류 동물을 닮았다며 캐릭터화한 사진이 퍼지거나 급격히 늘어난 팔로워 때문에 계정에 이상이 오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이 전 지사, 6월 지방선거나 8월 전당대회 때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인간답게 보내줄 권리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폭증해서 화장할 곳이 모자란데요. 일부 지방 화장장에서는 시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서울시립승하원은 입구부터 웅구버스와 가족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하루 9번이던 화장 횟수는 15번을 늘려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도저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5일차까지는 다 예약이 마감이 되셨고요. 그래서 5시, 7시에도 2회차를 증설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권은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화장장은 고작 7곳에 불과합니다. 전국 60곳의 화장장 중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곳이 있지만 3분의 1인 20곳은 관내가 우선이라며 타 지역 예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통 넘게 오죠. 코로나 오고는 관내분들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화장이 일단은 우선이시잖아요. 그게 다 분들이 들어올 자리거든요. 조례로 막은 지역도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도 안 되나요? 예, 시 조례가 그게 돼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가지고. 대학 수강 신청처럼 화장 예약 시스템도 있지만 워낙 공급이 적다 보니 1분이면 마감됩니다. 지역의 그 사망자들을 먼저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잖아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사망자는 2천여 명.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어제 봄인데도 날이 참 추웠죠.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기초수급자로 반지하에 살던 여성이 고장난 보일러 대신 난로를 틀었다가 불이 난 겁니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일한 기자입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계단 아래쪽 시뻘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낮 12시 20분쯤. 불길은 잡혔지만 집안 내부는 시커멓게 탄 가구와 가재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몸을 피했지만 반지하 1층에 살던 60대 여성은 숨을 거뒀습니다. 평소 다리가 아픈 데다 지난주 허리 수술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옆집이 불났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 여기서 끌고 내려가다시피 가갖고 사람들이 그냥 막 주댕기고 그랬지.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나왔나 봐. 경찰은 숨진 여성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 앞까지 왔지만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은 화재 당시 일 때문에 집 밖에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 회전식 전기난로와 가스버너를 사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소방당국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있든 말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대피소에 공습을 퍼부었죠. 이제 점령군이 눈앞까지 들어왔지만 무고한 민간인을 구해낼 방법조차 없습니다. 김재학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섬광이 일어나고 큰 굉음에 이어 검은 연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야금 공장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어제 벌어진 러시아군과의 전투로 제철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칠러 반군 세력 등은 마리우폴의 중심부까지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Поэтому военного реш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Мариуполю нет. Можете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затягивать меня,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и так дале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нет. И это мнение не только мое, это мнение военных. 지난 3주간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에 이은 시가전으로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В Мариуполе вообще нет. Мы просто 10 дней были в подвале. Мы не выходили. У нас не было ни воды, ни света.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300여 명이 대피했다가 폭격을 당한 대피소 구조 활동도 중단됐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будуть згадувати і через століття. 마리우폴이 넘어가면 남부 헤르손에 이어 두 번째 함락 도시가 됩니다.
이 경우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매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실은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미얀마는 국제사회 관심이 시들해져가는 사이 군부가 자기 나라 국민을 무차별 공습하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가 집중 조명합니다. 전투기가 마을에 미사일을 쏘고 무장 헬리콥터는 저공 비행을 하며 민가에 로켓탄을 내리꽂습니다. 폭격을 당한 마을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건물들은 불에 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미얀마 동부 카야주에서 이어지는 군부의 기습 공격에 주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Behind helicopter, gunships, Russian planes, and then just barrage hundreds of rounds of 122 millimeter mortar. Jus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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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겨우 목숨을 건진 피난민 수천 명은 대나무로 엮은 방공호에 몸을 숨기지만 엉성한 구조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These are war crimes. These attacks, and this is because they are indiscriminately targeting civilians. 2020년 11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라며 3개월 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구금된 수치 고문은 각종 혐의로 현재까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50년형까지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학살입니다. 유엔은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첫 보고서를 내고 미얀마 군부가 지금까지 최소 1,60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대량 살상 무기 열압력탄까지 군부가 민간에 쏟아부었습니다. And the military is continuing to engage in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some of which may amount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세계의 이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쏠리면서 미얀마에선 살상이 더 자행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인지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기를 얼굴에 그리고 반전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ut the Ukrainian people ask me, don't we count? Of course the people of Ukraine need help, but so do we. Why isn't anybody helping us? 미얀마도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며 오늘도 세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입니다. 채식 열풍을 타고 콩으로 만든 고기뿐 아니라 달걀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맛이 어떨까요? 김유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점심시간 한 샐러드 가게. 새로운 메뉴에 들어간 노란 재료가 눈길을 끕니다. 샐러드에 곁들여서 나오는 에그 스크램블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램블에는요, 계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그 없는 에그 스크램블, 그렇다면 원재료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녹두에서 추출한 단백질에 강황의 노란색을 더한 대체 달걀입니다. 실제 달걀과 맛과 색깔, 식감이 거의 일치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게 녹두인지 뭐 정말 계란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신 편이었고 알고 오셨어도 전혀 계란이랑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라고. 실제 달걀보다 포화 지방은 낮고 단백질 함유량은 높지만 콜레스테롤은 없다 보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를 도정할 때 나오는 껍질인 미강도 대체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고기와 식감이 비슷해서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선 돼지고기를 본따 만든 대체육 샌드위치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고기랑 식감도 되게 비슷하고 좀 더 고소하고 속이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가축 산업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후부터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해 국내 대체육 시장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155억 원 규모. 환경과 건강,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더 맛있고 더 똑같은 가짜 고기를 선보이기 위한 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한국 스노보드 간판 이상호 선수가 월드컵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김태엽 기자입니다. 이상호가 힘찬 기합과 함께 출발합니다. 중간 기록에서 0.51초 차 뒤졌지만 결승선에 먼저 들어온 건 이상호였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상호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메달을 포함해 올 시즌 스노우보드 월드컵 평행회전, 평행대회전에서 금 하나, 은 둘, 동 3개를 따냈습니다. 이상호의 다재다능함이 빛난 한 시즌이었습니다. 한 종목만 좋은 성적을 거둔 경쟁자와 달리 이상호는 평행회전, 평행대회전에서 각각 2위에 오른 겁니다. 포인트 합계 604점으로 2위와는 98점이나 차이 나는 압도적인 종합 우승이었습니다. 한국 스노우보드사에 새 역사를 쓴 순간 이상호는 동료들이 만들어준 목마를 타고 시상대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독일 알프스의 설원 위로 스노우보드 불모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퍼졌습니다. 어릴 적 배추밭 썰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배워 배추보이로도 유명한 이상호는 평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놓친 아쉬움을 월드컵에서 씻어냈습니다. 이상호는 다음 시즌 개별 종목까지 석권하겠다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절기 춘분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 날씨 키워드는 쌀쌀한 아침 그리고 큰 일교차입니다. 3월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낮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는 풀리겠습니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0도, 대전과 전주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해서요. 한낮엔 서울 12도, 광주 1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질 텐데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여러 벌 껴입고 벗는 게 좋고요. 머플러로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